옆구리 토크쇼, 옆구리 토크쇼. 저희가 옆구리라고 이름 지은 게 이제 옆구리를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그런 뜻에서 이제 재밌게 줘봤습니다. 옆구리 토크쇼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도대체 무슨 곡을 연주하신 겁니까? 제가 오늘 연주했던 곡은 제프 백이란 기타리스트의 제프 백의 발음이 어려워요. 코즈 비코즈에서 비뺀 코즈 we've ended as lovers. 무슨 뜻이에요? 발음이 아주 발음 힘들어요. 아니 뜻은 무슨 뜻이에요? 뜻은 해석하세요. 찾으러 보면 약한 부분 확 치고 들어오시죠.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 그 연인으로서 마지막이기에 뭐 이렇게 해석이 많이 돼가지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원곡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무겁고 그런 곡인데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한번 이제 바꿔본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힘드네. 제프에게 온 줄 알았어요. 대가에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제프백이 한국 왔었죠? 예, 제백이 이 양반이 44년생이시고 2010년도에 처음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 2010년도에 처음 하셔가지고 그리고 3번을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총 3번 오셨는데 저는 이제 3번 다 갔었지요. 그만큼 팬심이 있어. 팬심이 진짜. 입장료 얼마나? 첫 번째가 아마 제가 13만 원? 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제프에는 좀 낯선 기타리스트잖아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손님이 좀 많았나요? 그 제가 놀랐던 게 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기가 이제 매진이 돼버릴 수준으로 차버리는 거 보면서 대한민국의 음악 인프라가 이게 은근히 굉장히 넓구나. 그 S석 제일 비싼 석에는 그 유명한 기타리스트들 이 바글바글 앉아 계시더라고요. 10만 원짜리 거기는. 그렇죠. 우리나라 기타리스트들. 그렇죠. 네. 이번에 그 U2가 오잖아요. 맞아요. 드디어 국내 처음으로 U2도 처음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공연은 외국 그룹은 뉴트롤즈, 이탈리아 락 뉴트롤즈 가셨었어요? 갔습니다. 오래됐죠. 정말 환상적인 공연이었습니다. 박수만 앵콜 박수 몇 분 쳤을 것 같아요. 제가 48분 쳤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정말 40분 넘게 제가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쳐요. 그러니까 48분 동안 안 나오신 거예요, 앵콜을? 안 나왔죠. 48분 안 나오고 쉬었죠.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쉬었죠. 48분 뒤에 나왔죠.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게 그 2010년도 첫 번째 공연 때 지금 제가 했던 이 곡을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안 해가지고 관중들이 관객석에서 10분 정도 박수를 계속 치니까 나와서 이 곡을 했는데 그나마 아마 약속이 안 돼가지고 베이시스트는 안 나오고 건반이랑 제백 본인만 나오셔가지고 이 곡을 연주했는데 제 후배는 마침 그 여자친구랑 금방 헤어진 상황이라 지금 이 곡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그냥 갑자기 웃긴 얘기가 떠올랐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 횡성에 살잖아요. 거기 이제 지역 축제를 하는데 이제 행사를 하는데 마지막 날 노브레인이 왔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아주 신나게 공연했어요.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거는 앵콜을 막 하잖아요. 근데 노브레인을 앵콜을 막 하는데 말 달리자를 계속 해달라고 말 달리자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말 달리자는 크라잉 넣었거든요. 앵콜을 말 달리자를 해달라는데 노브레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사실은 요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크라잉 넛과 노브레인 헷갈리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 잘 갔으면 좋겠다, 오래 갔으면 좋겠다. 제가 말 달리자 저기 우리 황성 마지막에 노브레인 그 라이브 제가 잠깐 찍었거든요. 첨가해서 한번 그 분위기 불렀어요. 아니 말살이 어떻게 불러요? 다른 사람 그걸 많이 안 에이, 좀 불러주지. 다른 사람도 못 부르나? 이런 참. 나훈아 씨도 집시 여인 불러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참. 나도 해주겠다. 이제 많이 받았을 텐데. 재밌습니다. 어쨌든. 감독님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또 영화 얘기 뭐 해주실 건가요? 제가 요즘에 이제 봉오동 전투가 요즘 뜨겁더라고요. 영화 그렇죠. 봉오동 전투. 근데 저 이제- 어제 봤습니다. 네,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봉오동 전투를 보면서 영화의 완성도를 놓고는 가타부타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심각하게 느낀 거는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 같은 거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전투의 성과를 놓고 그것이 과장됐다라고 일본 편에 서서, 물론 자료는 일본의 역사 자료, 중국의 역사 자료, 우리나라 역사 자료, 전투를 기록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국심을 떠나서 굳이 그 영화를 국뽕이라는 은어까지 써가면서 영화를 이렇게 깎아내리고 애초에 그냥 일본의 죄송합니다. 일본 편에 서서 영화를 그냥 온전히 깎아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영화적인 그 영화 외에 어떤 예. 역사적인 시각이나 어떤 이런 관점에 대한 뭐 그런 문제가 이제.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 우리나라 속에 지난주에 토착구이고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일본을 우리 옛날 애니메이션한테 막 좋아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뿌리 깊게 일본 편 이러다가 말이야 한일전 야구나 축구하면 오히려 일본 편 들겠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런 목소리가 뭐 네. 다수는 아닐 거고 어떤 아주 소수 일부의 뭐 생각일 수도 그래도 있을 것 많더라고요. 같아요. 예. 봉오동 전투 저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봤는데 일단 두 가지 시각을 봤어요. 하나는 영화적으로는 좀 아쉽다. 좋은 소재를, 왜냐면 사실 봉오동 전투라는 거 국사 시간에 청산리 전투 배우는데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저도 영화 끝난 다음에 뭘 했냐면 1920년대, 이게 1920년대에 일어난 첫 전투의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10년도에 19년에 이제 만세 3.1 이제 만세 운동이 있고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저항 레지스탕스 운동으로 해서 만주 지역에서 첫 번째로 이제 전투의 승리인데 20년대에 그 다음에 바로 청산리 전투가 있어요. 예. 20년도에 우리 독립군의 활동, 30년대 활동, 40년대 활동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죠. 내가 공부하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았고요. 영화적으로는 국뽕에 취한단 말이죠. 정말 국뽕에 취해보고 싶은. 근데 예를 들어 뭐 손흥민이 골 넣으면 국뽕에 네, 취하는 네, 거잖아요. 네. 유현진이 잘 던지면 야 진짜. 그런데 영화적으로 좀 더 잘 만들었으면. 근데 그런 거 영화적인 어떤 이제 상상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진짜 실제 전투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물론 다큐는 아니지만 영화가 이제 관객의 수준이 좀 높다라 할까요? 저도 뭐 어떤 그런 면에서 영화적으로 좀 아쉽고 그런 면에서는 좀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총이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재미로 치면 막 기관단총 이런 게 아니니까 총을 장전하고 이런 과정이니까 실제로도 칼을 썼다고 하고 그러면 그 근거리면은 장전을 들어가서 칼로 베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한데 막 몇십 명을 칼 하나로 연속으로 와서 그냥 다 이제 이거는 뭐 거의 정동훈 감독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영화 감독이 제가 찾아보니까 또 최종병기 활 예, 그걸 예. 찍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전개가 너무 똑같은 거야. 아. 계속 스피디하게 달려가면서 최종병기 활도 막 활을 쏴서 그 그 몽골군들을 그런 느낌이 와 똑같다. 만들기로 치면 최종병기 활이 조금 더 잘 만들었죠. 제 그렇죠. 견해로. 이 정도까지의 어떤 아니었는데 그 느낌이 이제 옮겨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이제 오죽하면 제가 그 안티성 글을 보면서 야 국뽕이 짬뽕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짬뽕이 나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짬뽕 먹고 싶다. 저는 카타르시스 있게 봤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선생님처럼 아예 그 영화적인 완성도로 지적하면 그냥 뭐 받아들이겠는데 그것을 뭐 어떤 사람은 일본군이 너무 잔인하게 묘사됐다라고 하고 뭐 거기 목을 잘라서 기념사진을 찍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실제 있었던 일을 고증에 입각해서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잔인하게 묘사됐다. 아마 자기네 어머니나 아버지가 뭐 일본군한테 죽거나 할아버지가 죽는 거를 본 사람이라면 일본군이 잔인하게 묘사됐다고는 하지 않겠죠. 예, 그런 게 좀 역사의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영화는 영화로 보는 시각이 영화가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지 영화를 놓고 역사적인 고증까지 막 이렇게 일본 편에 선다면
철저하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이세영 PD가 그거 봉오동 요트 보면 또 새로운 봐야 되나요? 아니 뭐냐 여기 8.15 특집 때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 공업사 일본 공업사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렸는데 그걸 일본인들이 손가락을 막 이렇게 튕기면서 갖고 놀았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피가 철철 나는데 그리고 거기서 돈도 못 받고 개인 배상 청구하는데 지금 뭐 구급파에서는 돈 줬는데 왜 또 달라고 그러냐 일본에서. 근데 그걸 알아보니까 일본에서 준 거는 돈이 아니고 현물이나 어떤 지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찰을 주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성세대들 60 이상 먹으신 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젊은이들하고 나이 든 사람들의 벽이 확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요즘 아주 극하게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 그러니까 올 초에 밝혀진 건데 밝혀졌다기보다 알게 된 건데 저희 집안이 그 진외 할아버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그러니까 헷갈려.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는 외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그 독립운동 그 전력이 알고 보니까 이미 2000 그 이명박 정부 때 그거 다 인정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 찾질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저희가 알게 돼가지고 알고 보니까 독립운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찍 나왔어요? 예, 찍 나와가지고. 와 박수 한번 칩시다 할 때. 네. 독립운동가 후손과 함께 지금 방송 이세영 캐타리스트하고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네. 이명박의 이름이 바뀌는 지금과 좀 이상하네요. 그것이 와 있고 2011년도 아마 이제 확정돼가지고 했나 보는데 그러면 뭡니까 저희 집안은 대구에서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살고 계시고 어떤 모 정당을 꾸준히 지지해 오신 이상한 아이러니네요. 그 괴리감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아이러니네요. 그런 아이러니 이게 뭐랄까요? 역설이랄까요? 뭐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묘하게 있고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 엄마도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어떤 모 목사님으로 시작된 그 뉴라이트 운동 계열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저한테 그 일본 사람들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었어요. 거의 한 3, 40년 전 일이니까 한국 교회가 나서서 친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포장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것들 그리고 제가 아까 음악 얘기도 잠깐 하려다 말았지만 제가 제백을 처음 알았던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이랬는데 그 무슨 교재 같은 거 그때 한참 많았거든요. 근데 교회 보면 사진을 보면은 항상 일본에서 라이브 하는 장면이 70년대 일본에 와가지고 내한 공연. 근데 저희들은 그 음반을 구하는 것도 그 뒤로 몇십 년 뒤에 구할 수 있었고 일본에서는 70년대 때부터 그 사람들의 그 수혜를 받아왔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겨우 LP판, 백판 구해가지고 겨우 듣고 아니면 또 제가 생각했던 중에 하나 가지고 그 돌아가신 박모 전 대통령께서 그 저희 아시는 그 신중현 씨 같은 맞아요. 그 대마초 사건을 넣어가지고 그 단절됐죠. 80년, 70년 말부터 80년 초까지 중반 이후까지 우리나라 음악사가 신중현 씨 같은 대단한 뮤지션들을 권력자의 입맛에 의해서 가두부를 해가지고 단절이 되고 그리고 뮤지션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어느 순간 아시다시피 아이돌 문화라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 상품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과연 그러니까 물론 일단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뮤지션 입장에서는 뭐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지금 신중현 씨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 제가 신중현 씨가 쓴 그 자기 회고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박정권 시절에 그 신중현 씨한테 대통령 찬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신중현 씨 거절했대요. 거절하고 나니까 이제 보복이 시작되는데 가사가 유치하거나 가사가 저질이다 말 될 수 있어요. 근데 작곡이 저질이다. 음악을 못하고 계속 몇 년간 이게 오니까 신중현 씨가 나 음악을 못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뮤지션이 자괴감이 들었고 한대수 씨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뮤지션인데 18, 19살 때 미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시청 뭐 그쪽 광화문 쪽에서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를 부르니까 지금 안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또 제지가 왔죠. 정부가 뮤지션을
제안한다? 아, 이건 무슨 뭐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그때는 뭐 사이비 종교 같았겠죠. 그리고 아까 이세영 PD님 얘기한 것처럼 라이브 저도 아까 제프 백 얘기하니까 BBC 앨범이라고 제프 백, 마이클 브런필드, 카마인 오피스 세션 앨범이 있어요. 한국에 없었어요 그 앨범이. 그래서 제가 그 선배랑 음악 한참 들을 때는 그 앨범을 친구 형이 일본에 갔다 오는데 그걸 좀 부탁을 했죠. 그거를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음악적으로도 많이 그 수입에도 제한이 걸려 있었던 아주 좀 약간 슬픈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 얘기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일본과의 그 문제 얘기가 지금 음악으로 연결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지금 많은 부조리와 이게 법조 얘기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뭐 사법고시 같은 그런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이미 60년대에 폐지했다고 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남아있죠. 그러니까 잔재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본 일제 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이 음악, 문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이렇게 결국은 일본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현 지금 모습들이 그리고 6.25 아시다시피 다 아시는 얘기지만 6.25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다시 경제 부흥이 되고 자신들은 재즈나 뭐 여러 가지 뭐 쉽게 봐서 서양의 고급 문화들을 향유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문제점이 결국은 음악이든 문화든 체육이든 뭐든지 악습이든 모든 것이 일제시대 때부터 물론 계속 치고 올라가면 세종대왕까지 참 뭐 조상탓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근데 우리가 생각한 100년 안에서 끊었을 땐 이 모든 것이 일본에서 시작되는 우리나라 강점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 식민사관의 예. 가장 그 논조가 일본이 우리를 발전시켰다.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된 거다. 이런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일본을 통해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줬다라는 게 이제 그 식민사관의 중요한 아니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언제까지 시대가 변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론은 물론 많아요. 지금 어쨌든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본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이런 여러 잔재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이세영 PD 음악 얘기처럼 저희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남자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음악 선생님의 입에서 오히려 국영수를 강조하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이제 중학교 같은 데 강의 나가서 애들한테 물어보는 얘기가 음악을 잘하는 아이, 미술 잘하는 아이,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누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니? 라고 물어보면 다 그냥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 3명의 어린이가 있고 기타 잘 치는 애, 뭐 하는 애 있으면 다 균등한 거죠 사실은. 그 안에서는 레벨은 나눠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과목에 국영수, 우리나라 특히 국영수 위주, 옛날 국영수 위주, 음악이나 미술 잘하고 체육 잘하면은 아래로 약간 낮춰보는. 그러나 지금 현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뭐 국영수 잘해서 그렇게 스케이트를 잘 탈까요? 서태지가 뭐 국영수를 잘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잘했을지. 네. 잘했을지도. 하여튼 뭐 과목은 모든 게 평등하다라는 게 좀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아니죠, 뭐 옥사님 오늘 또 중요한 우리 녹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창조론에 대한 편집하면 되니까. 그 사실은 뭐 이거를 짧게 얘기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예. 다만 큰 그림을 제가 이제 좋은 어디 강의를 들어서 그러세요? 신학자분이 한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전해주시죠. 일단 그 창조론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이분은 창조설과 창조론으로 나눠요. 영어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창조론은 독트린이고요. 창조설은 하나의 이즘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창조설하면 다 과거의 기원에 대해서 집중하죠. 예를 들어서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냐, 오케이. 생모는 언제 생겼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와 싸우냐? 과학과 싸워요. 과학은 뭐 100만 년 얘기하는데 6,000년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젊은 친구들.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이것은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증명할 수도 없고 또 과학을 일단 대칭적으로 과학은 이제 무신론의 어떤 입장이고 우리 창조론은 신앙적 입장. 그러니까 이거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창조설을 증명하려는 노력이 창조 과학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자는 거죠. 아. 큰 틀은 그거예요.
그것은 창조설에 대한 과거의 기원에 대한 관점들을 그런 수많은 논쟁들을 벗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한다는려고 하는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과학을 대칭점으로 놓는 것도 이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그런 모든 논쟁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의 현재성과 미래성 여기에 두자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 예를 들어서 이 자연을 하나님 창조하셨다면 이 자연을 우리가 잘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가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신앙적으로 관점을 가야 되는데 자꾸 그 과거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통해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과학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한 영역으로 두고 과학과 공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굉장히 다가왔어요. 공룡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화음을 할 때 공명이 이루어지고 공명. 주파수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소리의 합쳐짐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과학과 신앙이 함께 이렇게 공명하는 것이지 이것을 대칭점으로 볼 것이 아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설명과 이거 다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큰 어느 하나의 인사이트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의 창조설에 머무르지 말고 창조론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다윈이 제가 알기로는 그 진화론을 발표할 때 좀 젊었잖아요. 근데 다윈이 늙었을 때 죽으면서 자기 회고록에 그 열등한 생물이 고등 생물로 변화하는 과정, 이것이 진화론이라고 볼 때 그 중간 단계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자기 이후에 중간 단계를 화석이나 이런 걸 밝혀내고자 노력을 했지만 단 하나의 종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들이 논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다윈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오류를 냈는데 다윈이 하더라도 이 과학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다윈이 모든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 18세기의 과학이 있고 19세기의 과학이 있어요. 20세기에 과학도 과학의 히스토리 텔링이 좀 달라져요. 그렇죠. 지금 아이들은요. 우리는 이제 생물, 뭐 화학 이렇게 배웠잖아요. 물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고요. 이것을 스토리텔링으로 히스토리를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속 과목. 네, 통합적으로 배운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그런 어떤 예를 들어 뭐 중간에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이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없다라는 것을 아니다라고 하는 얼마나 큰 흐름이 있는데 딱 그거를 치부하고 이렇게 다 단정을 하잖아요. 여기서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과학자들은 그 중간 단계를 지금 밝히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다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과거에 대한 계속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증거를 또 내잖아요. 저쪽은 또 다른 증거를 내요. 그럼 계속 이것은 논쟁의 차원에 남아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느 쪽도. 그래도 이제 뭐 제가 이제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께서 각 동물의 객체를 고양이는 고양이, 개는 개 이렇게 각자의 객체로 창조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뭐 저는 또 이제 그냥 아주 무식한 관점으로 보면 진화론이 만약에 진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도 열등한 생물은 진화를 해야죠. 지금 진화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창조 그게 또 계속 이 논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질문 모든 것이 논쟁이 되고 컨셉이신 거예요. 창조 진화 안 하잖아. 아니 창조설 안에도 다양한 창조설이 있어요. 창조 이제 아까 말 창조론과 창조설로 봤을 때 창조설 안에 예를 들면 진화론적 관점이 창조설도 있어요. 그래요? 어느 정도 진화를 인정하면서 창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것이 진화. 근데 지금 없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수천만 년이 지나야지 수만 년이 지나야지 이것이 또 증명이 되는 그런 또 관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논쟁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론과 설의 그 영어적인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짐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티어리나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짐이 된다는 거는 팩트의 기반이 아니라 약간 종교적인 그죠? 약간 정신적인 이짐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고 과학을 신앙의 차원으로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이 사실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 진화론을 인정하면 우리 신앙이 부정되는 것처럼 이런 상관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과거적인 이 창조설이 갖는 문제점이랍니다. 지금 근데 양쪽 진영에서 과학자들은 다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도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이제 서울대 우정학 교수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강하게 또 그럼 사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갖는 분들은 이것은 불신앙적인 어떤 그
이야기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공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보수 진보를 나눠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했을 때 공격받잖아요. 그런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한쪽 시각에서는 이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자기네가 증명할 수 없는 부족함들이 있으니까 그걸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리는 작업이라고 보진 않을까요? 또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결적인 구조로 놓는 것도 이것을 또한 또 논쟁적 구조로 가는 하나의 대표적인 프레임이에요. 그럼 그 그렇게 예, 예. 상호 보완적으로 가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다양한 네, 과학자가 네,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맞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있죠. 근데 또 그것은 완벽하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그러니까 창조과학을 여기서 또 비판할 수는 없는데 창조과학. 창조과학에서 예를 들어 어떤 물리학자가 이걸 얘기했을 때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한 분야의 입장일 수 있는데 그것을 과학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전체 과학을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무신론도 하나의 신앙으로 보잖아요. 신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없는 걸 증명하라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죠. 신이 없는 걸 증명해봐. 불가능해요. 근데 신이 있는 걸 증명해봐. 우린 믿음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 신화는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이지 과학으로 증명되어지거나 보완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닌데 자꾸 그 차원으로 가는 것은 그 신앙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적인 그 소통의 그 통로하고는 맞지 않다. 근데 그것을 이제 믿는 사람끼리는 괜찮은데 네.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또 이제 답답한 카운셀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차원으로 논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은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믿음의 차원으로 와야 되는 것을 어떤 과학의 차원으로 자꾸 머무르다 보면 평행선을 긋게 돼요. 전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 유해진이 나왔던 영화인데 무슨 고래를 설명하는데 산적들에게 해적이 이제 산적이 돼서 유해진이 해적이었는데 산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래를 산적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산적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 김남길 나온 영화. 네. 그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예, 손예진이었는데. 네. 그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그렇죠. 전도를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할 때 언쟁이 많이 나죠. 저도 친구들하고 언쟁이 많이 나고. 맞아요. 네. 결국 그 언쟁으로 가는 순간 어떤 열매는 그 언쟁으로 누군가를 설득해서 하나님을 전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게 이기려고 하니까. 네, 네. 그 사람을 그것으로는 그러니까 전투 종족이라서 그런지 밟아서 이기고 내가 이기는 것에 기쁨을 뜬 아직 50년 정도 살았고 근데 우리가 아는 공룡의 모습이 제가 아는 바에서 30년 동안 많이 바뀌었거든요. 최근엔 그 공룡이 그 새의 조상 그러니까 공룡을 조류로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깃털로 막 덮여 있는 그것도 한 10년 전 얘기고요. 이제는 새였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공룡 자체를 조류로 이제 분류하기 시작했다가 나는 시조새만 들은 줄 알았어. 예, 그거 안에서도 지금 갈라져가지고 티라노는 이제 최근에도 티라노는 털이 없었다 이렇게 딱 결론 났는데 그러니까 그 30-40년 안에도 공룡은 계속 변하고 발전하고 과학이란 것도 그 다음에 신학도 결국 2000년 정도 온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발전과 있는데 우리가 아는 범주라는 것은 결국 신학도 2000년도가 어떻게 정리되어지고 그런 것들 과학도 물론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고 증명되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짧은 생 안에서 우리가 아는 짧은 지식들을 가지고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싸우는 것이 물론 이렇게 허무주의로 빠지면 안 되지만 그거 가지고 투쟁을 할 필요도 있고 하지만 우리 안에 누군가를 이겨서 승리하려는 그 것이 네, 예. 네. 그게 제국주의적인 발상이죠. 공룡 문제는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걔네가 공룡 제일 잘 알아요. 조카들도 보면 공룡 뭐 이름서부터 그냥 애들은 공룡 박사더라고. 그 정도로. 오늘 목사님 네. 그 창조로는 그럼 짤막하게 팩트 좀 정리해 주신다면. 과거의 논쟁적인 창조의 논쟁에 머무르지 말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긍정성을 가지고 미래로 가야 된다. 이것이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그럼 결국 그거랑 똑같네요.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너무 많이 이렇게 쫙
크로스 딱 되셨는데 트랜스포머가 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논쟁이란 차원은 늘 좀 소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근데 봉오동 전투도 예를 들어서 역사를 우리가 아는 방향에서 긍정성이 있잖아요. 영화의 완성도를 평해서 깎아내릴 수도 있고 뭐 취향적으로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것이 뭐 봉오동 전투나 청산의 전투나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던 전투의 그런 어떤 과정까지 깎아서 굳이 일본의 편에서 한국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 네. 오늘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 네. 감사합니다. 옆구리 토크쇼 3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끌어간다.